자, 기업 탐방 리포트 순서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탐방을 또 어디를 요즘 날씨도 좋고 네. 좀 더워지긴 했습니다만 탐방을 핑계로 나들이 가긴 딱 좋잖아요.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건 아니고 보통 탐방 가시면은 회사차 타고. 그렇죠. 렌트하거나 네. 약간 밴 같은 거 타고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가까운 데 가면 좋은데 멀리 가면 좀 힘들고.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탐방 잘 안 받아주죠. 잘 안 받아주죠. 네, 왜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뭐. 사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YG를 참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네. 네. 합정이 있어가지고 정말 가까운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워낙 좀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좀 IR 같은 것도 약간 투명하게 네. 과거에는 굉장히 폐쇄적이었잖아요.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회계적으로 불투명성이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취약점이었는데 이제는 주주 권리들이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SM 사태 때도 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투명하게 잘 돼서 기업 봐봐요 적정 가치 잘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R 같은 것도 좀 하라고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근데 첫 번째 어디 나온대요? 네, 어제 다녀왔고요. 어제? 좀 서울 내에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네. 뭐 공장은 지방에 있을 거고. 울산에 제가 이제 서울 사무소 갔다 오셨구나. 현대중공업이 사실 저희 회사 옛날 모그룹이어가지고 네. 이제 예전에 울산에 견학은 한번 다녀오긴 했었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이 하이투자증권의 모기업이었죠. 그렇죠. 예, 물론 5년 전에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저는 이제 연수 때 한번 이제 울산 공장을 이제 건설기계 쪽도 봤었고 선박이랑 다 한번 로보틱스랑 싹 다 한 번씩 돌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1분기 때 굉장히 일단 잘 나와서 이제 한번 이제 다녀왔었던 거고요. 물론 회사에서 생각한 컨센이 한 500 몇백억이었는데 800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북미 시장이 좋아졌던 거는 시장에서 이미 좀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제가 놀랬던 거는 이제 흔히 뭐 신흥시장이 좋았다라고 하죠. 사실 뭐 신흥시장이 어떤 게 좋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굴착기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B2C가 아니라 대부분 B2B라 보니까 네. 대부분 딜러들이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흔히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었던 리튬이나 니켈 쪽 광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호주 쪽에서 이제 나오는 판매량들이 생각보다 이게 많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이제 앞으로 신흥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판매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의 회사도 컨사인을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 대부분의 리포트를 보고 있는 게 또 중국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인프라 부양책을 제시를 하고 뭐 시진핑이 뭐 2,000조를 뭐 투자하네 뭐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실 숫자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2분기도 마찬가지. 실제 뭐 한 달에 뭐 10대, 20대도 아니고 거의 한 자리 숫자대로 파는 만큼 그만큼 아직 중국 시장은 아직은 크게 부족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500대 이상씩 팔렸던 이제 그런 중국 시장이었는데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도 건설기계 시장에서 전 글로벌 40%를 차지하는 만큼 비중은 높으나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신흥시장과 이제 북미 쪽이 거의 80% 이상 이제 좋았었고 왜냐면은 이게 거의 50년 만에 좀 호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신재생이나 관련된 뭐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북미는 올해도 계속 꾸준히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굉장히 러프하게 한 3, 4분기까지는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대건설기계가 그럼 올해 좋아질 게 뭐가 있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트리키에 지진 난 거 있죠. 네. 그 지진 난 지역이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면적으로 봤을 때. 예, 면적만 봤을 때 그리고 거기가 일단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내시 구조가 아직까지는 좀 빈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이상 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또 모멘텀을 보고 있는 게 이제 네온시티. 네온시티도 이제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굴착기 관련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10년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정도 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건설기계 관련해서 향후 뭐 이번 1분기 때보다 계속 꾸준하게 좀 실적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 이게 물론 이제 신흥시장에서 나왔다가 그러면 리튬, 니켈 강산 쪽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요. 예?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아, 제가 보통 일반 경기 긴축 이제 그런 기간 동안에는 보통 철강석 가격 떨어지고 광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판매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이거는 니켈 강산 쪽에서 이게 많이 나왔다. 충분히 이거는 시장을 그동안 봐왔던 사이클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오늘 이제 건설 기계가 많이 빠지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어제 이제 좀 살짝 급등을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게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 재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부분이고 좀 1분기 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사이클 자체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고 하반기 중국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못했던 부분들이 이게 물론 향후에 점차적으로 좀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리튬 가격에 대한 이 광산 쪽에 팔리는 굴착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2차 전지와 조금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향후에 이런 쪽에 나오는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모호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수치들이 자꾸 붙어주면은 이제 어느 순간 좀 무거운 기업들 주가가 시동이 걸리면은 좀 빠르게 갈 수도 있죠. 근데 대중성을 띠는 B2C가 아니라서 예, 엔터는 쉽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팬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굴삭기 그러면 뭐 어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하여튼 HD 현대건설 기계를 탐방을 다녀오셨고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라고 제시해 저는 주신다면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중장비 이제 시크니컬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신규 매수가를 62,000원을 일단 제시를 했던 건데 전자적으로 하나씩 분할해 가면서 좀 접근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굉장히 길게 잡았습니다. 10만 원을 제시를 했던 것도 많은 모멘텀이 아직은 쌓여 있고 1분기 실적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 받고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디 바이오 유황여행인데 지난주에 바이오 코리아를 앞서 369 코너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확실히 지금 하반기 기대하는 제약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유황량이 가장 큰 모멘텀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지난주에 다녀왔던 바이오 코리아도 여러 가지 부스들이 있었는데 뭐 유황양행, 한미약품, 특히 ABL 바이오도 조금 해외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참여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던 것 같고 네. 그냥 제가 눈에 떴던 건 확실히 유황양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모멘텀이 두 개가 뭐냐 그러게 되면 일단 나시 치료제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지방 간염 이제 치료제인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치료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하반기 때부터 여러 이제 빅파마들이나 서서히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임상 관련 이슈들이 좀 시장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이제 현재 이 유황양행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 두 개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몇 년 전에 일단 2020년인가 21년에 두 군데를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을 했었던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그런 빅파마들 두 개 회사가 이제 만약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좀 시장에 부각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제일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 있는 비세세포 폐암 쪽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렉나자라고 해서 이제 유황양이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 인상 3상에 대한 부분이 레즈티닙이라는 성분 자체가 단독 인상 3상을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 이게 올해 1월 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얀센에서 지금 인상 3상을 하고 있는 유황양행의 이제 레즈티닙이랑 아미반트맙 같이 병용연법을 하고 있는 게 아마 3, 4분기쯤에 발표를 할 수 있다. 중간 발표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나오고 있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있는 타그리스 같은 경우가 일단 시장을 거의 7조 정도 이제 시장을 잡고 있는데 7조 원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렉나자의 인상 3상 결과가 오히려 타그리스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병력요법 자체가 이번에 중간 발표가 타그리스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타그리스가 지금 2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직 보험급여가 못 받는데 어떤 병변이라 그랬죠? 이게 비세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네, 이게 폐암 쪽에서도 발병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거의 85% 정도가 대부분 비세세포 폐암이고 최근에 머크도 그렇고 아마 아스코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6월달에 열리긴 하겠지만은 그때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거 비세세포 폐암 유황여행이랑 이런 얀센과의 관련된 인상 얘기가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하반기 때 가장 큰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된 인상 좀 결과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유황여행뿐만 아니라 이제 오스코텍이랑 또 같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상이 성공하게 되면은 아마 6대 4로 아마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스코텍, 유황영행 이 두 개 회사들이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보험급여가 이제 아마 내후년쯤에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가 이제 승인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황영행은 대략 한 3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데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면은 1,000억까지 컨센이 좀 올라갈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지금 좋아지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조금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고 유황영행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계속 버티는 이유도 지금 레이저팀이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좀 크게 부각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아스코에서도 한 번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에 있나요? 아스코 네, 6월 달에 아마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마케 맞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은 그러면 혹시 관심 있는 분들한테 가격 전략도 전 지금 가격대라도 충분히 매수 가격대를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계속 안 빠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실적도 안전하게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번 1분기도 좋았고 그만큼 모멘텀이 하반기에 두 개가 나 있다라는 점이 조금 큰. 제가 볼 때 이미 한번 단독 인상에서 작년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병력력법에서도 충분히 타그리소보다 좋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황량에 대한 이제 목표가는 75,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가격은 천천히 모아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소프트한 걸로 가볼까요? 이게 바이오 코리아를 갔는데 그 옆에 국제 AI 인공지능 대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엑스에서. 코엑스에서. 한번 또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둘러보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2월 초까지 이제 썰툴스도 다녀왔고 이제 마인즈랩이 이제 마음 AI도 이제 다녀오긴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좀 신기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이번 이제 국제 인공지능 대전을 하면서 뭐 그냥 이제 탐방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실제로 시연하는 행사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썰투루스도 이제 플루넷 스튜디오 쪽에서 하고 있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3분 안에 이제 가상 AI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시연해줬었고 이제 마음 AI 같은 경우는 챗 GPT라 이런 그런 통합 플랫폼. 챗 GPT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플랫폼을 하나씩 최근에 어디죠? 구글에서도 이제 생성 AI를 이제 만들었었고 그게 바드도 네, 나왔었고 이제 여러 통합 언어 플랫폼을 똑같은 언어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걸 한 곳에 보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게 이제 마음 AI 플레이인데 딱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이런 행사를 가보고 해봤더니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의심도 살짝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돈이 될까라는 그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솔트루스도 하고 있고 마음 AI도 하고 있는 게 또 가상 휴먼 AI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아마 이런 고객 서비스 센터나 전화를 하시게 되면 AI들이 대부분 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센터. 물론 이쪽은 이제 B2B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긴 하나 물론 정부와 이제 B2G, B2B까지는 시장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장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게 된다면 돈을 댈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B2C 시장에서는 과연 이게 향후에 얼마만큼 성장이 될 수 있을지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AI는 물론 챗GPT 최근에 챗GPT 만든 대표가 한국에 방한을 한다고 하게 되는데 6월 달인가요? 예, 시장에서 챔 바트마인지 이름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함이야 뭐 네. 해외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어떠한 6월 초에 챗 GPT를 예. 개발한 뭐 챗 GPT의 아버지라고. 예, 아버지가 오게 되면 물론 테마성을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장성이 차라리 로봇이 더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인공지능 대전에서 쭉 한번 돌려봤을 때 뭐 셀바스 AI도 있었고 했는데 마음 AI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통합 플랫폼 뭐 잘 되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 45,000원이고요. 신규 매수가는 뭐 최근 좀 빠졌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 접근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물론 챗 GPT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오시는군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마음의 AI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의 탐방노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